사실 이제 세무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분들 자체에 대한 그런 신고 의무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니까 세무사로서 사실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한 김태규 세무사입니다. 최근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관심과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솔직하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 세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크게 추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상속 세율의 변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제금액 인상과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기존 세법에서는 이제 1인당 자녀 공제 금액은 5천만 원으로 진행되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1인당 5억 원으로 10배 상향이 되었거든요. 상속 공제 중에 인적 공제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적 공제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기초 공제 및 기타 인적 공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 공제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기초 및 인적 공제를 합하더라도 최대 5억 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일괄 공제인 5억 원이 공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아마 기초 공제 및 기타 인적 공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쟁점이 뭐냐면 기존 상속세 자체가 공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물가 변동이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았던 분들 자체가 많은 과세 대상으로 넘어오게 되셨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일반인이 납부하는 대중 세금으로 변모된 게 아니냐라는 쟁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도 이와 발맞춰 가지고 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개정안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주택의 일반적인 가격이 12억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12억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2억의 상속 재산을 가정하고 2명의 자녀 혹은 1명의 자녀 그리고 배우자분을 가정했을 때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해요. 다만 12억인 상속 재산에서 배우자가 빠진 자녀 1명만 해당됐을 경우에는 기존 세법으로 계산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억 5천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변모된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7천만 원이 인하된 8천만 원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 10억 원대 그리고 혹은 30억 원대 사이에 있는 대상자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실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20억 원 정도의 자산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20억 원 상속 재산에 자녀 한 분과 배우자 한 분을 가정하게 되면 총 기본적으로 12억 원의 공제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세법으로 계산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2억 4천 정도가 나타나게 되고요. 개정안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7천만 원이 인하된 1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연로하신 이제 부모님들이 재차적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사실 일괄 공제인 5억 정도가 최선이었는데 자녀 공제가 상향됨에 따라 가지고 아마 재차 상속에 관해서도 훨씬 더 공제적으로 혜택을 보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세무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 규모 자체가 20억에서 30억 정도에 되시는 납세자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혹은 이제 10억 원대 일반적인 분들 자체에 대한 그런 신고 의무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니까 세무사로서 사실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나중에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은 추후에 변동될 수도 있고 이대로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규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세금 신고를 안 했을 때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가족 혹은 제3자와의 세무조사에 파생돼 가지고 연관이 됐을 때 조사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죠. 안녕하세요. 솔직한 세무사 김태규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께서도 가장 관심을 가져주시는 세금이 상속세인데요. 오늘은 이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혹은 사전증여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증여라는 행위 자체는 무상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뜻하고, 이런 사전 증여라는 용어 자체가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증여한 내역 자체를 사전 증여라고 일컫게 됩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금액을 합산하게 되고요. 상속세는 10년 동안 똑같이 합산하게 되고, 상속인 이외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동안 내역을 합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년과 5년이라는 기간을 활용해가지고 사전 증여를 통해서 이 상속 세금을 절세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기대 여명이 많이 남으신 분들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전 증여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분배를 한다면 세금 절세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일반인 분들께서 온전히 사전 증여를 무엇을, 어떤 물건을 증여하시고 결정하실지는 조금 판단이 어려워 보이고요. 세무 상담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의 구성이 어떻게 되시는지, 부동산이 많으신지 혹은 금융재산이 많으신지, 이런 것들에 따라 우리가 사전 증여 재산을 어떤 물건을 먼저 사전 증여를 할 건지가 달라지게 되고요. 뭐 상속인분들이 많으신 경우라고 하시면 흔히들 얘기하는 인적 공제를 활용해 가지고 공제 금액을 늘리고, 배우자 공제 금액도 늘려 가지고 줄일 수도 있고요. 뭐 사실 이제 납세자 분들이 신고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다기보다는 뭐 워낙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고, 남들은 안 했다고 하는데 내가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억울함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세금 신고를 안 했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금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신다거나 혹은 뭐 고액의 자산을 취득하신다고 하셨을 때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더불어 가지고 탈세 제보, 가족 혹은 제3자와의 세무조사에 파생돼 가지고 연관이 됐을 때 조사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플랜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세금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세무 대리인과의 상담이 우선시 되고요. 두 번째는 신고 자료 준비해 주시고 이를 전달받는 과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슈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 네 번째는 세금 신고서 및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고 전달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납부서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속이라는 행위 자체가 한 사람의 이제 처음과 끝, 그리고 뭐 한 사람의 재산 관계, 그리고 입출금 내역제 같은 것들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속세는 사실 살아생전에 한두 번 정도밖에 겪지 않는 세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슬퍼함과 동시에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많으시거든요. 특히 또 납세자분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절세 플랜이 달라지다 보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신고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 솔직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한 세무사 김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초과되셨다면 가산세가 나타나게 되시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딸깍세무 김태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바로 상속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세금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은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죠. 이러한 절차를 잘 마무리 지으신 다음에는 사망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법적으로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신고 절차를 마무리 지어 주시고 다음 절차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사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혹은 장례 관련된 비용을 챙긴다거나, 그리고 금융재산이나 이런 재산들을 정리하는 과정 등이 있겠죠. 피상속인의 문자 내역 중에 우리가 상속인 분들께서 미처 알지 못했던 돈 관계나 이런 여러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유지해 놓는 게 좋긴 하죠. 일단은 대표적으로 원스톱 안심 상속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피상속인의 이름 앞으로 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예금, 주식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죠. 뭐 일반적으로 사망 신고를 하실 때 지자체에서 보통 같이 신고하게 되시고요. 만약 그때 놓치셨다면 정부 24에서 같이 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재판에 따라 다르긴 한데 7일에서 한 20일 정도, 일주일에서 3주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스톱을 신청할 수 있는 신고자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1순위와 2순위, 즉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자녀분들이 많이들 하시고요. 그 외에는 이제 배우자분이 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세무사님도 경찰이셨잖아요. 네. 이렇게 나가보신 적이 있어요? 그럼요. 제가 지금 그거 계속 떠올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봤을 때 가지고 사실 저희는 망인이 돌아가셨다고 이미 사실 자연사 단계예요. 왜냐면 나이도 오래 드셨고 가족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겠구나 라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사망 확인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다 보니까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절차, 범죄 현장 확인하고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이제 119 대원분들 진행하는 거 도와드리고 하게 되죠. 원스톱을 통해 가지고 재판들을 확인하실 텐데 금융재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망 신고를 하시게 되면 바로 출금 정지가 되거든요. 이제 그 관련된 그 고객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이러한 금액을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뭔지 확인하신 다음에 서류를 들고 찾아가시면 이제 계좌 이체 가능하시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망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갖고 오는 과정에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등기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증권사 가셔가지고 명의개설이나 이런 거 진행하셔야 되고요.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초과되셨다면 이제 과소에 대한 신고 가산세가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 하루하루 붙게 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나타나게 되시는 거죠. 오늘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간단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차근차근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딸깍세무 김태규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감정평가라는 게 사실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 그리고 이제 조금 약간 자유로운 그런 이제 이득이 되는 부분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제가 좀 많이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딸깍세무 진인구. 김태규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과연 부자만 내는 세금일까요? 아니요. 이제는 우리 모두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죠. 일단은 2025년에 상속세가 더 오를 수 있다는데 왜 이유가 뭐죠? 오른다는 말이 조금 이제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상속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오르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상속세라는 게 만들어진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쵸. 막 그런 말을 썼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10억 자산가였어? 그럼 무슨 말이야? 다 부자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 집 하나만 있으면 10억 넘어버리니까 이 물가 상승을 법이 약간 못 해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상속세 신고할 때 흔히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감정평가를 받으라고. 그쵸.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걸까요? 부동산 가격을 확실하게 나라에서 건들기가 힘들어요. 이 가치를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가장 좋은 거는 이걸 파는 거예요. 갖다가 남한테 제3자한테 팔거나 그러면은 이거를 나라에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가격이 있긴 해요. 그게 무엇이냐? 기준시가라고 해가지고 이 공시가격인데 문제는 이 공시가격을 나라도 안 믿어요. 옛날에는 이 부동산 가격을 기준시가대로 6억으로 신고했는데 나라에서 감정평가해보니까 야 9억이던데요? 이 3억에 대한 세금 내세요 하면은 가산세까지 냈어요. 그쵸. 가산세 10%를 냈거든요. 얼마나 억울해. 그럼 나는 그냥 나라에서 하란 대로 했을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확실하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감정평가예요. 이게 감정평가라는 게 사실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성과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약간 자유로운 그런 이제 이득이 되는 부분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제가 좀 많이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렇죠. 상속세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인들이 사실 우리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가치가 계속해서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서 이제 이런 과세 표준에 해당하게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죠. 이런 대중들의 인식 자체가 과거에 비해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우리가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사실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힘들게 소득을 쌓아왔고 자산을 축적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가져갈 때
세금을 또 다시 한번 뗀다는 것 자체가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도 있고 맞아요. 이민도 많이 가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 한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근데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일단 그분께서 현재 소득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부터 여쭤봅니다. 음. 그래서 소득이 있으시면 일단은 연부연납부터 해요. 연부연납이라는 게 딱 연에 이제 납부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이자가 좀 있더라도 일단 당장은 12월 절대 못 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거를 조금씩 연부연납하는 방법도 있고 사실 이제 관련해 가지고 어떤 상담도 저희 해드렸냐면은 이 5억 정도의 건물을 일단 증여를 해가지고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 어떻게 하냐면은 그분이 등기를 하고 일단 전세를 딴 사람 줘버려요. 내고 나서 나머지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낼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상세 신고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겠다. 내가 세금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뭐 네. 신고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과세관청은 다 찾아냅니다.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세금을 추징하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특히 부동산이 있으신 경우에는 네. 이게 너무 등기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맞아요.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너무 쉽거든요. 특히 부동산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빠르면 1년, 늦으면 2, 3년 뒤에 연락이 와가지고 신고 안 하셨다. 가산세 내셔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후속 대책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쵸, 그쵸. 예, 일단 통장 막 10년치도 봐야 되고 그죠. 그 이전에 또 감정평가 받아가지고 좀 더 낮출 수 있는 여력도 있었는데 맞아요. 이게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아요. 남들이 야 넌 신고 안 해도 돼. 너 뭐 5억 10억밖에 없잖아. 야 너 괜찮아. 라고 해도 일단은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게 이 10년치 통장을 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신고를 했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꼭 신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파트가 지금 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더 오를까요? 부동산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도 결국 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네. 지금은 사실 좀 하락세를 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지만 신축이 공급이 잘 되지 않고 있고 네. 그에 따라 뭐 재개발 재건축도 계속 늦어지는 거를 보면 아마 부동산 시장은 뭐 꾸준하게 바라본다면 우상향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자산이 대부분이 부동산인 것을 고려하면 아마 이런 신고 자체도 훨씬 더 부담스러워질 확률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출처 조사가 가장 문제예요. 네.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샀냐?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개편이 됐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상속세가 다 아시겠지만 망가졌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제 지금은 사실 통과를 못했다고 하지만 네. 25년 가까이 넘게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지금 당장의 세계는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한번 개편이 되어야 이게 음. 일사천리로 되는 건데 네. 이게 또 흐지부지 되면 아마 이게 개편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음. 결국 이 물가 수준을 어느 정도 받쳐줘야 이게 세금도 이 국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변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개편이 돼야 된다는 맞는데 이렇게는 차라리 안 됐었으면 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최고 세율이 50%가 아니라 40%가 된다는 그게 가장 그렇죠,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의 이전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출발선은 최대한 비슷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기도 한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사실 부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너무 이렇게 고착화 돼버린다고 하면 네. 뭔가 이 열정이나 동기부여도 안 될 거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확실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상속세라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상담 같은 걸 좀 하잖아요. 되게 많은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막 이런 말도 돼요. 아이고 하루만 늦게 돌아가시지. 이건 차라리 나아요. 하루만 일찍 돌아가시지. 그 하루 이제 며칠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바뀌었어요. 김쌤은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인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게 조합이 이 조율이 안 될 때. 진짜 어떤 분이 이런 의견을 내시는데 네. 이런 의견은 또 반대편에서 반대하시고 아 이게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걸 잘 조율하기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런 세금을 경험할 리가 없으니까. 맞아요. 만약에 김쌤이 10억을 갖고 계신다고 했을 때 이걸 아들에게 온전히 주고 싶어요. 온전히요. 최대한 손실 없이 주고 싶어요. 그러면 혹시 어떻게 해주실 생각이신지? 좀 긴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네. 저희 시간은 뭐 얼마나 주시나요? 한 10년 주시나요? 손주, 며느리, 뭐 최저 세율 구간을 활용한 부분이나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게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돈을
매일매일 뺄 거예요. 대충 하루에 한 50만 원이면은 이제 1년에 1억 5천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현금으로 해가지고 아드님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고이 모셔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쵸. 근데 대신 이제 그때 진쌤의 건강이나 이런 것도 다 봐가지고 판단해야죠. 예. 아 그쵸. 아 아들한테 다 줬는데 아들이 저 안 봐주면 어떡하죠? 그쵸. 그런 적도 분명히 있죠. 아, 아빠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차라리 세금을 내더라도 부양을 받고 싶네요. 아 세금 내야겠다. 기본적으로 뭐 미술품을 양도할 때 이게 양도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에 대한 논쟁은 있었는데 결정이 난 게 이제 기타 소득이다 맞아요. 라고 결정이 났거든요. 세금이 없다는 건 이제 거짓이고 실물 재산을 파악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세금 신고할 때 맞아요. 실제로 실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아니, 사실 이 그림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억 정도에 팔았다. 그러면 제가 얼마에 샀는지 상관없이 의제필요 경비라 해가지고 그쵸. 예, 8, 90%를 썼다고 보는 거예요. 잘 씻은 세금이 그쵸. 돼버리는 거예요. 세탁이 잘 그러면 된. 예, 그래서 세탁이 잘 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특히 뭐 국내에 생존하고 계신 작가님의 작품은 이제 비과세 맞아요. 보니까 사실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게 투자로서의 가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뭐 징여나 상속의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하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출처 조사가 가장 문제예요. 예.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샀냐? 그림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10억에 팔았다고 하면은 징역 추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면 소득을 누락했다던가.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걸려가지고 오히려 추징 맞을 수도 있고. 오늘은 이제 상속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진쌤은 어떠셨어요? 아 상속은 참 하면 할수록 머리 아픈 세금이어가지고. 그쵸. 예. 아 그래도 김쌤이랑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맞아요. 되게 좋고. 앞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이러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도와드릴 테니까 꼭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지금까지 딸각세무 진인구 김태규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2015년에서 20년 사이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 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2010년대에는 2,000명대였어요. 상속세 신고를 하는 건수가. 네, 전체 합쳐서. 지금은 1,000명이 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딸깍세무 대표 서혁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75년 만에 이제 바뀌는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거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 요거를 일단 설명을 해보면 현행은 망자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을 해서 상속인들이 각각 납부해요, 현재는. 그런데 이제 유산취득세는 쉽게 말씀드리면 각자 받는 만큼 내라예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으면 각각 자신의 받는 것 분에 대해서 계산해서 세금 내라. 불공평한 게 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재산가액이 50억인 분이랑 10억인 분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50억인 분이 5명이서 이제 상속을 받는다면 사실상 10억씩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10억인 분이 자제가 1명이라면 1명이 받는 거라면 똑같죠, 둘이 사실. 세금이 달라요. 근데 이것도 이제 바꿔서 그러면은 형평에 맞게 둘이 똑같이 계산해라. 각자 받는 분의만큼 계산하겠다. 이게 이제 유산취득세예요. 그래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요. 가장 큰 골자 중 하나가 저는 일단 사전증여재산인 것 같아요. 사전증여재산을 바꾸겠다라는 뜻인데 상속인분이 이제 피상속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겠죠. 재산이 있다면 그거는 상속재산에 이제 과세표준에 합산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바꾸겠다라는 건데 그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지금은 이제 사전증여재산도 각자 받는 것에 대해서 계산해라. 피상속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혹시 부동산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거에 대해서만 형은 계산해라. 동생은 계산하지 마라. 이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에 대한 그 개정을 따라간 거죠. 이게 올바른 방향인 것 같고요. 저도 바꾸면서 몇 가지를 같이 냈는데요. 사전증여재산을 아까 그 말씀드린 뭐 각자 이제 받은 분에 대한 것만큼 내라, 이거는 당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커 보이는 게 저는 예전에는 그 외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속인 외자, 며느리 혹은 사위, 이 사람들도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빠졌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뭐 며느리 사위한테 사전증여세를 하는 게 뭔가 좀 플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뭐 내연녀, 내연남이었거든요. 이거 이제 그냥 증여세로 과세 종결하겠다, 싸우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라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동안은 왜 75년 동안이나 안 바뀌었던 거예요? 뭐 크게 얘기해 보면요, 일단은
2021년 전에, 그러니까 한 2015년에서 20년 사이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 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2010년대에는 2,000명대였어요. 상속세 신고를 하는 건수가. 네, 전체 합쳐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중에 0.6% 정도가 아마 상속세 신고를 했었을 거예요. 지금은 2만 명이 넘습니다. 그 얘기는 상속세 과세 대상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뜻이고요. 왜 많아졌냐라고 하면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상속받은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뭐 서울의 집값이 10억 이렇게 되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요새는 아무래도 서울 집값은 웬만하면 10억을 넘으니까 다들 잡히는 거예요. 물려받으면 세금을 내려고 또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가 않아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세금 내려고 집 파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속세 과세를 이제 바꿔야겠다, 과세 체계를 바꿔야겠다, 혹은 공제를 바꿔야겠다, 막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고, 국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2,000명 정도 신고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2만 명 정도 신고한다고 했고요. 표 숫자도 많이 바뀌었죠. 거의 10배가 뛰었으니까요. 정치인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목소리가 좀 많이 커졌잖아요. 작은 목소리여서 막 2만 명이 넘게 이제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꾸자 이렇게 된 거고, OECD 국가 중에서 대부분이 유산취득세로 과세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치에도 많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고 목소리도 좀 더 커졌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많아졌냐라고 하면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인데, 그러니까 한 2015년에서 20년 사이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 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2010년대에는 2,000명대였어요. 상속세 신고를 하는 건수가. 지금은 2만 명이 넘습니다. 개정이 나왔어요? 아니요. 2028년부터 시행되고요. 그동안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뭐 좀 더 입법 보완도 될 거고요. 물론 저는 시행은 될 거라고 봅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고요. 개정 중에 이제 인적공제도 바뀌거든요. 지금은 기본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산취득세로 바뀌었으니까 각자 5억, 그러니까 받는 사람마다 5억. 자식이 많아서 여러 명에게 분산시켜주면 매우 심각하게 상속세 과세가 낮아져요. 25억의 재산이 있으신 분이 5명한테 나눠주죠? 그럼 5억 공제잖아요. 안 냅니다. 지금은 25-5억 곱하기 세율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증여세를 냈잖아요, 그분들은. 그리고 추후에 상속받을 때 그 사전에 증여한 걸 돌려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환급을 해주지는 않을 거라서 상속공제가 커진 만큼 사전증여 안 하고 그냥 상속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고 봐요.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과거에는 사전증여도 많이 하고 자제분한테 부도 이렇게 몰려주고 했었던 것들이 세금 때문에 사전에 증여를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어요.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어르신분께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전증여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조금 늦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입법 보완이 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지금은 해요. 아까 말한 사전증여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개정이 좀 덜 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2028년까지 우리가 기다린다고 보면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2027년에 돌아가시면 세금을 내고 2028년에 돌아가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입법 개정을 하다 보면은 1, 2년 정도의 이제 빈 공간이 생기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하세요. 상속세 자체가 이중과세 아니냐? 살아생전에 소득세 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상속세 자체가 이제 어쨌든 부의 이전이라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재산 분할이라는 게 법률 상담은 냄새 상담 다 받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나하고 상관 있냐? 그거 나는 상속받을 것도 없는데.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상속세 세수 자체가 줄 거예요. 엄청 많이 줄 거거든요. 그럼 어딘가에서 그거 끌어와야 됩니다. 그게 부가세가 될 수도 있고요, 종합소득세가 될 수도 있고요, 법인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하고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가 2천만 명이거든요. 2천만 명한테 10,000원씩 걷겠다, 상속세 대신에 라고 한다면 2천만 명 곱하기 10,000원 하면 그게 얼마예요? 걷고 남을 거예요. 남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면 어딘가에선 걷어야 되는데 그게 나의 세금으로 올 수도 있다. 연말정산에 옛날에 다 환급 받으신 분들이 갑자기 10,000원씩 내야 되는 그런 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다는 아닌 것 같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바뀌는 게 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방금 설명한 것들은 뭐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해 드렸고, 좀 복잡한 것들도 사실은 많이 바뀌어요. 가업상속공제 같은 제도도 바뀌고요.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상속, 말 그대로 회사를 상속 받으시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규정이고, 오히려 이런 것들에 저희가 투입돼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은 어쨌든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신고하는데요. 상속인들 기준으로 신고하면 어쨌든 신고 자체는 좀 더 많이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영혼으로 들어가겠죠. 또 상속을 등기를 해놔야 뭔가 부동산 가액이나 이런 부분도 잡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은 뭐 나중 가서 한번 더 찍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변수나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서 당장 피해가 온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설명을 제가 한다고는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사항도 엄청 많을 거고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입법 보완이 28년까지 계속 될 거니까 뭐 저도 이슈 같은 걸 계속 체크해가지고 조금씩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딸깍세무 대표 서혁진 세무사였습니다.